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저항을 1910년대 기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 1910년대 여러 가지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되는 모습들, 만주, 연해주, 뭐 상하이, 뭐 국내, 뭐 미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민족이 해왔던 독립운동들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3.1운동도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3.1운동의 결과 중에 하나였었죠. 그냥 마냥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깃발 들고 만세 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이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3.1 운동을 통해서 깨닫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3.1 운동의 영향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배경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죠. 음,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저도 한자를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 기념 촬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하여튼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사진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져야겠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역시 3.1 운동이고요. 3.1 운동의 결과로서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되겠죠.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사실은 어떤 정부 조직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운동을 좀 더 힘을 모으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나라 바깥에 뭐 나라 안에서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라 바깥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정부 체계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연해주, 상하이, 국내 이렇게 사실은 그동안에 1910년대에 이미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었던 곳들에 주로 이렇게 정부 조직들이 생기게 됩니다. 연해주에는 원래 뭐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를 거쳐서 대한국민의회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상하이는 여러 가지 뭐 단체들이 또 있었는데 뭐 신한청년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고 국내는 한성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정부는 딱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모든 단체들을 통과를 해야 정부라고 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개이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 요것들 중에서 뭐가 이제 뭐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을 할 것인지 그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통합운동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그냥 가장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국내에 있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정부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국내에 있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예요. 근데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 아이고 연해주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장독립투쟁 무장독립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연해주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다음에 상하이는 기본적으로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녀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외교 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운다면 이 둘 중에 어디여야 할까요?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토론거리였어요. 그래서 무장독립 투쟁 사실은 이런 거죠. 만약에 임시정부를 연해주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독립운동 방향이 무장독립으로 가자라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상하이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설치한다면 그러면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좀 요청하자.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갈등들이 있게 되는데 어, 일단 당연히 뭐 우리나라 정부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통성만 한성정부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성은 한성정부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토론 끝에
어디로 결정이 됐냐면 중국 상하이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해주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상하이에 위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로 가면 무장독립투쟁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이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상하이로 가면 외교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선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상하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일단은 외교론의 승리로 보셔야겠죠.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임시정부 상하이에 설치했대. 상하이로 결정됐대.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끝낼 게 아니라 상하이가 굉장히 항구 도시고 국제적인 도시라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보세요. 해안가잖아요. 해안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외교론의 입장이었는데 그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임시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쭉 조선이었다가 그죠? 고종이 아간파천에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세우죠. 잠깐 대한제국이었다가 이제는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체제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거지. 그 새로운 정치체제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화정이니까. 왕이 없는 민주주의의 공화정으로서의 정치체제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면 역시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의 삼권 뭐뭐예요? 입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행정. 그죠? 요 삼권을 나눠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나눠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임시의정원이니 법원이니 국무원이니 이런 기관의 이름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최소한 임시정부가 민주주의를 추구했고 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삼권에 각각에 해당하는 입법,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각각 설치를 했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 어, 차지를 했고요. 차지했다? 이승만이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맡게 되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승만은 뭘 주장하는 사람이겠어요? 외교론이겠어요? 무장투쟁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임시정부의 위치가 상하이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일단은 외교론이 승리한 거라고.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외교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외교론이 승리를 한 건데 문제는 국무총리가 이동휘라는 거예요. 이동휘라는 인물은 이 사람이 이제 이승만이고요. 여기가 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요 분이 이제 이동희 국무총리님인데 어 이동희 국무총리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연해주 만주였어요. 무슨 얘기겠어?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연해주라는 건 이 사람은 무장투쟁론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일단은 임시정부의 위치가 상하이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의 운동 방향도 대체로는 외교론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건데, 근데 국무총리를 이동희가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외교론 방향으로 결정이 됐지만 아직도 임시정부 내에는 외교론으로 운동을 할 건지 아니면 무장투쟁 계열로 독립운동을 할 건지가 아직은 의견이 나눠져 있고 조금 갈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을 다 배려해서 일단은 외교론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놓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각각 임시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요 두 사람의 인물이 각각 임시 대통령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임시정부 내에서
외교론으로 일단은 가자고 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무장투쟁론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이 둘이 완전한 어떤 합의를 본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임시정부는 수립이 되고 나서 나라 안팎의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지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연통제 교통국은 묶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통신 연락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조직 체계와 통신책을 정리하는 것이 연통제 교통국이고 요거는 이렇게 나눠 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라 바깥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독립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독립공채라는 건 뭐냐면 요 채는 채권을 의미해요. 채권. 채권을 의미하고 요 공은 이제 임시정부가 만드는 거니까 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공이고 그다음에 독립을 위해서 쓰일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독립공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음,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생긴 독립공채 종이를 주면 그럼 그 사람이 이 종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종이를 받았으면 나중에 임시정부한테 이걸 주고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간단해요. 급한 대로 지금 임시정부가 운영이 돼야겠으니까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에 좀 나라를 되찾는 데 뜻이 있는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그리고 재산도 좀 있는 분들한테 요걸 나눠드리고 돈을 빌려받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걸로. 근데 사실은 이 독립공채를 받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진짜 내가 언젠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이겠어요? 사실은 아니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증의 의미예요. 이거 뭐 못 돌려받을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돕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독립공채를 받고 여기에 적힌 액수만큼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독립 이후에 한참 지나서 어느 정권 때였더라 하여튼 아마 어느 정권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현재 가치에 맞추어서 다시 돈을 이렇게 보상해 드리는 그런 어떤 행사 비슷한 걸 이제 정부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독립공채를 통해서 주변에 좀 독립운동에도 뜻이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나라 안팎의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민족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우리가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 식민지 되기 이전에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조직하죠. 그 독립신문이랑은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아예 별개예요. 따로예요.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파리강화 회의에 이제 김규식을 파견해서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근데 이게 사실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음, 요 보시면 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건 신한혁명당이에요. 아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이 파견을 하는데 신한청년당이 파견을 하는데 이 신한청년당이 정당 활동을 하는 곳이 이제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미국에 이제 구미위원부라는 걸 둬서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외교론으로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미위원부는 요 구자가 유럽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유럽을 한자로 구라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 군무부를 설치해서 만주 지역 독립군이랑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은 임시정부의 되게 중요한 한계점이기도 했어요. 만주에 되게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임시정부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군무부를 설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실은 요거 동그라미 5번 있죠. 요 파리강화이의 김규식 선생님 파견한 거 요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요거 두 개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건 전반적으로 일단 임시정부는 외교론의 방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위기가 오는 게 일단은 일제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임시정부도 점점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흔적을 묻히고 다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임시정부의 연락체계였었던 연통제, 교통국 이런 조직 체계들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시정부를 외교론을 중심으로 몇 번 활동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외교론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막상 외교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보고 해도 그 나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식민지가 있잖아. 근데 남은 지금 현재 식민지 상태인 나라의 독립을 지원해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뭐 말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열강들이 이렇게 외면을 하게 되면서 성과가 좀 별로 없게 돼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무장독립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제대로 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일단 임시정부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무장독립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다시 갈등과 논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픈 논쟁이에요. 만약에 외교론으로 선택을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게 도와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외교론도 사실은 잘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 무장투쟁 지금 당장 하다못해 집에 낫이라도 들고 가서 싸우자. 총도 구해보자. 총 구하는 건 쉽나? 그리고 만약에 총을 이렇게 꽤 많이 구해서 군부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몇 개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픈 논쟁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외교론도 그렇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고 무장독립 투쟁도 숭고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통해서 독립을 완성해내겠다? 약간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토론은 슬프지만 결론이 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그냥 토론을 끝내버리는 결렬됐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흩어지면서 한동안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도 그냥 뭐랄까 틀 자체는 남아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단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원래 하겠다고 출발을 했지만 이 시기쯤 오면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그냥 조그마한 독립운동단체 그 정도밖에 아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나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진짜 멱살 잡고 끌고 다녀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임시정부를 이렇게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어, 정말 틀밖에 안 남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임시정부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우리 독립운동의 아버지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시정부가 아무리 나약해 빠져 있어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백범 김구가 어떤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